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언론사에서는 부장을요, 데스크라고 부릅니다. 관행인데 제가 데스크였던 지난 2년여간을 생각해보면요, 마음이 참 바빴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출근하고 그랬는데 부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부장이 먼저 나와 있으면은 내가 빨리 오기는 했는데 왠지 지각한 것 같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는 입장 바꿔서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칼퇴근을 장려했는데요. 괜히 남아있지 말고 일 끝나면 빨리 퇴근해서 재충전하는 게 낫다. 이런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런데 조직 다스리기 차원에서는 여전히 이 출퇴근을 죄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임원들이 새벽 6시 반에 출근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른 기업들도 출근 시간이 좀 빨라졌다고 합니다. CJ그룹 같은 경우엔 작년부터 출근 시간이 오전 8시로 당겨졌고요. KT는 지시는 따로 없었지만은 황창규 회장, 삼성전자 출신이시죠. 워낙 일찍 출근을 하니까 임원들도 또 직원들도 덩달아서 일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나오면은 퇴근은 정시에들 하실까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게 되면은 대체 내가 뭘 하고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출퇴근 눈치 안 보기 운동 이런 소식은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직 문화 좀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 이슈에서는 국내 카지노 시장에 외국 업체가 들어오는 날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통과한 곳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3부에서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협의 내용에 반대하는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네, 날씨만 좋은 게 아니라 주식도 상당히 화창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 주말 사실 우울한 주말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크림반도의 주민투표가 러시아 귀속으로 결정되면서 조금 그렇죠.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확실히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발생을 해서 결과치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만 네. 일정 수준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높은데요. 이번에도 기대가 그렇죠. 예. 네네, 이번에도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실제적으로 한국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미국 증시가 모두 올랐고요. 또다시 한 바퀴 돌면서 한국 주식시장 상승까지 그런 연결되는 선순환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12.68, 0.66% 상승하면서 1940.2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네. 장중에는 18포인트 수준까지 좀 올랐습니다만 막판에 조금 밀려내렸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특징 지어보자면 거래대금 감소에 의한 네. 파생시장의 영향력 확대 이런 정도로 한마디로 표현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상의 흐름으로는 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장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래서 일반인 투자자들은 참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부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오른 종목이 489종목, 네. 내린 종목이 294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상승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5.33포인트, 전일 대비 0.99% 상승하면서 541.1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른 종목이 635종목, 그리고 내린 종목이 295종목으로 2배 이상 많은 종목이 올라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화창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지가 좀 거쳤네요. 네. 네. 업종이나 종목별로 봤을 때 좀 특이한 것들이 있었나요? 네네, 오늘 거의 전 업종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업종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은 뭐 전기가스, 음식료, 그리고 종이 목재 이런 업종이었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확인되는 흐름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군들의 강세가 좀 더 눈에 띕니다. 네. 오늘도 거래소 기준으로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더 많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추세를 예견하거나 추세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세와 상관없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 그리고 어제부터 좀 변화되는 흐름인데요. 콜딱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사실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대형주 중에서 낙폭이 조금 심했던 종목들의 반등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LG전자의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6만 원이 깨지기로 했던 LG전자가 오늘 2,500원 4%대 상승 보여주면서 네. 6만 2천 원대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낙폭 과대가 재료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 요즘 사실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규모의 설정되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네. 바로 롱숏인데요. 예. 예. 금융권, 증권회사 쪽에서, 증권 쪽은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일반적으로 써서 참 죄송한데, 설명을 드리면, 롱이라는 표현은 사자, 네. 매수를 롱이라고 하고, 숏 한다는 것은 매도, 팔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롱숏 상품이라는 것은 사자와 팔자를 함께 병행하는 네. 그런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에 좋아 보이는 종목은 매수하고 나빠 보이는 종목은 매도를 합니다. 공매도라고 일컬어지는 건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가격 괴리를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LG전자가 그동안에 선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전자회사라면 삼성전자는 롱을 치고 예. LG전자는 숏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흐름들이 일정 부분 이상으로 돼서 가격이 너무 괴리가 벌어져서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바꿀 수 있겠죠. 네. LG전자를 롱을 치고 삼성전자를 숏을 치는 뭐 이렇게 또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일정 부분 나타냈다. 이것을 저희들 말로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 부분을 회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분명히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별 종목별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롱숏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롱숏. 예, 네. 이쪽의 움직임에 좀 주시를 하면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당분간은 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2007년도 중국 했을 때 중국 들어가셨던 분들 다 낭패봤거든요. 예. 네, 롱숏이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롱숏이 이제 모든 일반인들이 알고 어린애도 아는 정도 수준으로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네. 롱숏 시장이 끝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예. 주식시장은 한쪽으로 쏠리면 네. 반대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상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소식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지난해 보험 사기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통계가 있네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 보험 사기 적발 규모가 5,190억 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14.5%가 늘었고요. 네. 사상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넘어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사기가 늘어난 측면도 있을 거고요. 네. 이게 적발 규모이기 때문에 당국의 적발 노력이 좀 더 강화가 됐다. 예. 그래서 그동안은 모르고 넘어갔던 사기가 이제 하나의 범죄로 적발이 되는 건수가 늘어났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 사기 인원은 작년 7만 7천 명, 그래서 전년도보다 8만 3천 명이었는데 한 7% 정도가 줄어든 거죠.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보험 사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하실 건 없고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지능적이고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차 부딪히면은 일단 목덜미부터 붙잡고 붙잡고 나와라. 그다음에
안 아파도 입원부터 해라 뭐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보다 부풀려져서 보험금을 타내는 거였다면은 다 이제 보험 사기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부문별로 보면은 자동차 보험 사기가 역시 많긴 많았습니다. 2,800억 원이니까 전체의 절반 이상이죠. 근데 이거는 전년보다 한 3%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고, 이거보다도 생명보험, 그중에서도 이제 보장성 보험들이요. 그리고 장기 손해보험, 이런 쪽에서도 무려 25%, 4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이 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라는 게 주로 자동차 보험 쪽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이제 나이롱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아파도 가서 입원하고 다 났는데 퇴원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보험금 받아 챙기는 이제 그동안 주로 그런 쪽만 정부가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장기 손해보험 쪽,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임보험, 여기 쪽에 많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여기에도 그동안 몰랐던 상당히 많은 보험 사기가 광범위하게 있었던 게 이제 드러났다고 합니다. 뭐 유형별로 보면은 역시 뭐 이제 뭐 음주 무면허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냈는데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바꿔쳐가지고 옆 동승자하고 바꿔치는 경우, 또 사고 내용 조작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많고, 근데 그런 거 말고 누가 봐도 이 치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자해, 또 상해, 살인 뭐 이런 것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끔찍한데요. 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한동안은 10대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10대야 사실은 뭐 생활고라기보다는 유흥비 마련 이런 목적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10대는 오히려 줄었고요. 50대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니까 50대 이상의 보험 범죄라면 이거는 뭐 10중 8구 생활고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사기라는 게 사실은 경기가 어렵고 내수가 침체되어 있고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뭐 오죽하면 보험 사기까지 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 사기라는 건 사실은 선량한 가입자의 돈을 뺏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험금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혹은 적게 받아야 될 사람이 더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해서 나간 보험금은 일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부가 또 보험사가 또 보험 영업에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정말 이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돈을 뺏는 아주 나쁜 범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기업들 얼마 전에 하나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맞았던데 또 나타났더라고요. 외신에 따르면은 중국의 저장성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싱룬이라고 합니다. 싱룬 부동산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지금 디폴트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개발업체, 그러니까 시행사로 우리로 보면 이제 시행사로 봐야 되겠죠. 이 개발업체의 부채가 35억 유안,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데인데, 그래서 지금 워낙 큰, 아마 부동산 개발 쪽에서 지금까지 났던 부도 중에서는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중국 당국도 이 디폴트로 인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책반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느 제조업체에서도 지금 디폴트 얘기가 나왔고, 지금 또 부동산 개발 쪽에서도 그런 게 나왔고, 이게 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중국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게 그 시스템 크라이시스, 시스템 위기의 하나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좀 비관론을 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어느 경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이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그야말로 고도 성장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부작용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한 번도 이 부실을 터뜨린 적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계속 끌어안고 있었고, 정부가 그것을 눌러왔던 측면들이 있었고,
근데 이것을 하나 둘씩 만약에 터지기 시작하면은 마치 우리 외환위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적됐던 부실들이 한꺼번에 이제 골마 터지면서 네. 1997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오게 됐는데 중국도 물론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이 고도성장에 가려져 왔던 그다음에 또 이 관주도 경제 하에서 그동안 이 짓눌러 왔던 부실들이 네. 조금씩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더 이상 누르는 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하나씩 그냥 이 어떻게 보면 연착륙하는 차원에서 터뜨리는 네.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계속이 된다면 뭐 이 연구기관들, 전망기관들에 따라서는 중국의 이 숨은 부실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정확한 금액을 지금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지금까지는 이 국영기업들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영기업 부실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정부에 의해서 가려져 있거나 세금으로 막는 경우인데 이 도대체 그 깊이가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지역들도 네. 많은데 어쨌든 중국이 잘못되면 큰일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죠. 큰일이죠. 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큰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하나씩 터져 나오는 이 디폴트 문제가 네. 좋게 보면은 중국 정부가 이제 부실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정리해 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비관적으로 본다면 드디어 골맞던 부분이 하나둘씩 터지고 있다. 네. 과연 어느 쪽의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코 어쨌든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개혁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 너무나 거품이 많이 끼었었잖아요. 부동산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람을 빼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사실 그렇게 예. 돼야 됩니다. 네. 이걸 계속 누르고 있다가는 결국 나중에 하면 안 되죠. 거품은 뻥 터지죠.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영리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조금 걸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통계가 나왔네요. 예, 작년 우리나라 이제 국민 한 사람이 여기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이죠. 네. 한 사람이 낸 보험료가 평균 46만 원이고요. 1년 동안 받은 진료비,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준 돈, 이것이 이제 1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0만 네. 원이 처음 넘었는데 1인당 102만 원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6년도하고 비교할 때 7년 만에 한 70%, 1.7배 정도가 불어났는데 특히 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많아가지고요. 일반 가입자 진료비보다 한 3배 정도가 노인 진료비로 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단 여기서 이 통계는 비급여 부분, 그러니까 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험 처리 안 된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은 꽤 많은 진료비가 아마 네. 이것도 고령화 사회에서 꼭 거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 재정, 건강보험 재정은 괜찮다고 하는데 또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최근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계속 늘어가면은 뭐 네. 재간이 없죠. 네. 그렇죠.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국내 카지노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외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처음으로 사전심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나왔는데 외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카지노라고 하지만 외국 자본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을 때 경제적으로 또 좋은 효과도 있을 거고 역효과도 있을 텐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YNN 유세프 사랑해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와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우리나라 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개방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리포앤시저스라는 곳에 인천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사전 심사를 재청구한 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거든요.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배재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의 송학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송학준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예. 예. 그 영종도에 지금 해외 기업이 해외 자본이 투자해서 만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동안에 그 경제구역 자유법에 의해서 그 많은 외국인 자본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또는 복합 리조트를 위해서 계속 이제 의사를 타진해 왔는데요. 네. 최초로 오늘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LOCG 그 회사에 그 카지노 허가를 내줌으로써 그 파라다이스에 이은 두 번째로 외국인 전용 복합 리조트가 설립되는 거고요. 외국인 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복합 리조트의 최초의 설립 사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리포앤시저스 LOCG라는 곳이 중국하고 미국의 자본이 합쳐진 곳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2년 동안 한 두 번째 이번 심사에서 들어오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안 됐던 이유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동안에 이제 경제구역 자유법에 따르면 그 외국인 투자의 투자 요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 등급이었었는데요. 네. 이제 카지노 회사들이 신용 등급이 이제 카지노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용 등급의 어떤 부족함과 그리고 투자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동안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리포앤시저스 LOCG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달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는데 네. 신용 등급을 좀 상향시키고 그다음에 투자 규모도 당초 예산에 좀 늘림으로써 이런 요건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좀 올랐다고 하나요? 네, 조건부 BBB에서 무조건부 BBB 마이너로 상향시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평가 회사들이 주는 그 신용 등급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인 그렇죠. 거죠? 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최근에 발표된 제2차 관광지능 확대위에서는 네. 이 신용 등급 조건을 좀 빼버리고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용 등급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고려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리포앤시저스 컨소시엄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게 그동안 이 사전심사제라는 것을 해왔다가 공모제로 바꾸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전심사제는 리포앤시저스만을 위한 것이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사전 공모제로 가는 그런 중간 과정에서 리포앤시저스가 사전 심사제를 통해서 외국인 전용 복합 리조트에 대한 어떤 건설권을 따낸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해주실 정보는 없나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거는 잘 몰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신용등급이 조금 좋아졌다고 하기는 하는데, 네. 이게 좀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에게 이제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될까요? 먹튀했던 그런 자본들도 있고,
네. 또 그전에는 이제 신용등급이 BBB였기 때문에 부실한 네. 투자가 되면 또 어떡하나, 중간에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좀 돼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을 네. 덜 해도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지노 회사의 특성상 카지노의 신용등급이 좀 낮은 거는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불안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먹튀라던가 이런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처음에 총 2조 한 3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네. 이것이 정확히 투자가 될 것인지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금액을 조기에 환수하거나 그 이익을 또는 재투자를 안 한다던가 이런 걸 규정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서비스업이라든지 외자 네. 유치 이런 것들에 좀 드라이브를 거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게 최근에 뭐 싱가포르, 뭐 베트남, 일본도 다 카지노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조금 우리가 승부수를 먼저 던진 그런 감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보컬 리조트의 어떤 그런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려고 하는 방향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저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 싱가포르나 또는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보컬 리조트의 경우에는 네. 내국인의 출입이 뭐 제한적으로든 아니든 뭐 어느든 허용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전용 보컬 리조트의 경우에는 뭐 카지노 이해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 카지노에 대해서는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뭐 내국인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외국인 전용으로 하게 되면 규모 자체가 싱가포르나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보컬 리조트의 규모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처럼 성공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이 영종도 하면은 자꾸 네. 지난번에도 제가 인터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카지노가 떠올라요. 연관 검색어처럼. 네, 저는, 요즘에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이제 복합 리조트, IR이라고도 표현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근데 여기 말고 리포앤시저스 말고도 관심을 갖고 있는 카지노 자본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지금도 관심들이 있겠죠?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네. 뭐, 영종도의 경우에는 리퍼엔시전 말고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라는 곳도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라스베가스 기업인 샌즈나 MGM 등이 네. 한국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들은 공모를 통해서 들어와야겠네요? 들어오려면? 앞으로는 법적 어떤 규제 변화에 따라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공모제가 도입된다면 공모제를 통해서 예. 해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 교수님과 제가 인터뷰했던 건 드림 아일랜드였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지금은 카지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혹시라도 또 나중에 카지노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영종도가 카지노의 네. 섬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이에 따라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데 네. 잘못하면 공급의 과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급의 과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어떤 시장 조사와 그리고 네. 규제가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투자를 잘 받아야지 될 것 같고요. 내국인 허용안이 조금 문제이기는 한데 짧게 네. 지금 내국인 허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정도라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글쎄요. 제가 자세히 정부의 네. 수책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합 리조트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추세이고 네. 그리고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비행기로 6시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마카오는 이미 큰 사례로 나타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지어지면 한국은 복합 리조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복합 리조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입장에서 좀 네. 고려해보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학준 배재대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 산업을 보면은 이러다 조금만 놓치면 뒤처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곤 하는데요.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펙 미래기술경영연구소의 차원영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D 프린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구글의 프로젝트 아라.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프로젝트 전에 구글의 미션부터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구글의 미션은 뭔가요? 구글의 전략과 미션은 네. 전 세계 지식을 정리해서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네. 이에 따라서 구글의 대소비자 전략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메일, 구글 플레이, 네네. 맵 이런 게 다 그러고 보니까 무료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고객의 정보, 행동, 활동 등의 라이프 로그를 클라우드 빅데이터에서 모아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과 양자 컴퓨팅을 바탕으로 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는 최적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를 상황인식 서비스를 합니다. 네. 근데 소장님 저는 이 라이프 로그라고 하는 거요. 네네네. 결국은 내 생활 전체가 여기다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사실 거기에 예. 이제 긍정적인 면하고 네.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이제 프라이버시 등 같은 것은 부정적인 면이겠죠. 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세상은 전부 라이프 로그로 분석해서 그 상황에 맞는 네. 그 지식을 서비스 받고 네.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면으로 아마 모든 소비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면도 있고요. 네. 근데 구글은 그렇다면 이런 것 서비스들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돈은 어디서 버나요? 예, 구글은 사용자가 구하는 지식과 연관된 광고를 제공하여서 네. 광고주에게 비용을 받고 있는 광고 수익 모델입니다. 그러려면은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구글에 좀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모든 서비스가 심플하면서도 고객에게 최적화되어 있죠. 네. 구글이 그러면은 전체 매출 중에서 광고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10년부터 모토로라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1년까지 구글 전체 매출 중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97% 수준이었어요. 거의 전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구글이 지난 2012년에 모토로라를 인수하고 2014년 올해죠. 네. 1월에 모토로라를 중국의 레노버에 매각했는데요. 모토로라를 매각하기 직전인 2013년의 광고 비중은 8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출액 중 광고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아라 이거는 또 어떤 계획인가요? 네, 현재 스마트폰을 보시면 제조사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품이 망가지면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리고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야죠. 네. 근데 사실 스마트폰은 거의 2년 약정으로 딱 고장이 나는 것 같고요. 네네. 카메라도 그렇고 계속 교체를 하다 보면은 참 예전에는 오래 썼는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낭비를 방지하자는 것이 바로 2013년 10월에 발표한 구글 모토로라의 아라입니다. 그러면은 구글 모토로라가 같이 했던 프로젝트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구글하고 모토로라가 같이 했죠. 예, 그럼 레노버에 모토로라를 넘길 때 아라는 안 넘겼나 보군요.
그럼요. 예. 구글은 이제 아라를 레노버에 매각을 안 하고 자사가 이 구글이죠. 직접 추진하고 있는 첨단 기술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편입시켜서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아주 중요한데 아라가 만약에 성공할 경우 이 많은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뭐 여러 나라 제조사들을 한 방에 KO시킬 네. 구글의 차세대 전략 무기로 보입니다. 오, 그렇게까지 큰 어마어마한 무기인가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라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아라 프로젝트는 개방용 모듈러 스마트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에요. 네. 스마트폰이 대개 300개, 400개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품들을 전부 표준화시키고 모듈화를 시키면 네. 소비자는 망가진 부품만을 주문해서 소비자가 직접 끼우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3D 프린팅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3D 프린터 하면은 내가 이렇게 뭐 부품 같은 거 하나 없어도 그걸로 바로 만들어서 끼우고 막 이런 그렇죠.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수리,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하드웨어 부품들도 소프트웨어처럼 플랫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 부품도 플랫폼이 되고 있다. 그렇죠. 하드웨어 부품도 예. 소프트웨어처럼 플랫폼화되는 것이죠. 네,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글의 구글 플레이, 또 애플의 네네. 아이튠즈 같은 이런 그 모듈러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주문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은 정말 3D 프린팅하고 연결이 되는 엄청난 또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2013년 11월에 구글 모토로라는 아라의 3D 프린팅을 이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스마트폰의 표준 모듈 생산 속도와 물량을 대량 확보하기 위해서 3차원 프린팅을 이용하는 것이죠. 네. 이를 위해서 3D 프린팅 기업인 3D 시스템즈와 협력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품의 모듈화라는 게 쉽게 말하면 레고 블럭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질들인 플라스틱, 세라믹, 메탈, 액체 메탈 등을 층층이 프린팅해서 네. 부품을 찍어내는 것이죠. 3차원 프린팅에서는 물질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터에 들어갈 잉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구글이 이 부품을 찍어낸다. 그렇게 하는 의도는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걸까요? 구글의 의도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 구글의 미션과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전부 다 무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소비자에게 무료로 주자는 것이죠. 당장은 이제 무료가 안 되겠지만 예. 3차원 프린팅을 찍어내서 $10에서 $20에 아주 저렴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네.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그런 식으로 막 염가에 뿌리게 되면 네네. 거기에는 당연히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겠죠? 그렇죠. 예. 안드로이드를 탑재해서 그냥 저렴하게 뿌리는 거죠. 그러면 안드로이드의 시장 점유율도 또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70억 인구 중 대략 13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요. 네.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이 79%나 돼요. 그러니까 네. 대략 한 10억 명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것이죠. 소장님도 쓰시나요? 안드로이드? 저는 안드로이드 안 씁니다. 안 써보셨어요? 아, 예.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애플의 전략을 많이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전자나 예. 뭐 LG전자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네. 아, 저도 애플의 iOS만 써봐서 네. 안드로이드를 잘 몰라서 여쭤볼까 했는데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글이 네. 전 세계 70억 명을 연결해서 또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매출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네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구글이 이걸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아라의 개발자라든지 생산자의 어떤 그 생태계랄까요? 이런 네, 건 에코시스템. 어떻게 네. 추진이 될까요? 아마 삼성과 애플과 같은 대형 기업들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서 진입하지 못했던 조그만 이제 중소 벤처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그 벤처기업들이 자기 분야의 특화 모델로 개발자나 생산자의 생태계가 활성화돼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단품종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어서 단가가 아주 저렴해지겠지요. 네.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애플은 비싼 폰을 고급으로 만들어서 팔았던 게 전략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삼성전자나 애플은 힘들어지겠네요?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예.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100만 원 정도 가잖아요. 네, 비싸죠. 그런데 이게 10달러, 20달러 스마트폰이 그냥 막 뿌려진다면 네. 결국은 삼성전자, 이 애플은 이제 비싼 걸 만들지 못하고 네.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라 프로젝트가 구체화돼서 중소기업들이 이 염가의 스마트폰을 판매까지 하는 그런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나요? 아마 시간이 좀 꽤 걸린다라는 그 분석가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미국은 네. 오바마 대통령이 3D 프린팅을 청지 경제의 첫 번째로 잡았어요.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막 추진하는데 그거와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돌아간다면 적어도 한 5년 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아라 프로젝트가 일단 3D 프린팅 산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단말기 생산업체에게는 조금 타격이 될 것이고요. 네네네. 또 다른 산업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이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스마트워치도 가능하겠죠? 스마트워치요. 네, 이미 영국의 블록스너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예. 스마트워치를 똑같은 이제 아라 프로젝트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구글의 아라가 성공한다면 모듈러 플랫폼은 전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 산업으로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또 가능할까요?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예. 웨어러블 컴퓨터라든지 하여간 공장에서 제조되는 제품들은 다 해당됩니다. 예. 상당히 어마어마하고 네. 우리로서는 또 위협적인 그런 예, 프로젝트라고 예. 볼 수가 있을 예, 텐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고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네. 하여간 스마트폰 비즈니스는 이제 끝나간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스마트폰에 한해서 고객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도 없어요. 그냥 그동안에 이제 안드로이드를 탑재해서 네. 디바이스, 즉 우리는 이제 그걸 깡통이라고 하는데 네. 깡통만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활동 로그 예. 고객의 데이터는 구글에게 바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 이외의 산업으로 아마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웨어러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 TV라든지 스마트 자동차, 사물 인터넷, 스마트 홈, 스마트 부엌. 이 스마트 부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스마트 스쿨 등 새로 분야를 개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해야 되냐면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아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오픈소스들인 OS와 브라우저를 활용하고 전략적 어플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서비스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구글도 전 분야를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마 고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체 OS라고 하니까 또 까마득히 먼 얘기처럼 그렇죠. 들리기도 하고 어려울 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구글의 아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단말기 산업까지 미칠 영향을 좀 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스펙 미래기술경영연구소의 차원용 소장이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비행기 시간에 따라 비즈니스 스케줄을 고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 시간을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의 스케줄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둘 다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맞춰 편리하게. 대한항공 자카르타 주 10회 운항 4월 2일부터.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